네, 오늘 서학개미와 코인개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게오르기 예바 IMF 총재가 수정된 세계경제 전망 개요를 발표했고요. 비트코인을 올바르게 보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비월드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구제에 나설지가 관심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도 라이브 영상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특이사항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전 앵커 영어로 잘 아시죠? 오늘 그 월가에서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됐던 영어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카오스라는 얘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돈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일 대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형 기술주들은 떨어져서 나스닥은 좀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국채 금리 상승석에 올랐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상식 전문가들의 진정과는 다른 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도 관심이 됐던 것이 비트코인 세미나 아니었습니까? 네. 비트코인에서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는 테슬라 상품을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것이다. 그리고 채광에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또 비트코인이 어제도 우리가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치욕을 겪다 보니까 다시 그 테슬라의 결제 비트코인을 쓸 것이다. 이런 쪽에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인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전문가들이 다 훌륭하시겠습니다는 나름대로 이런 혼란 국면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현금을 좀 확보해서 이런 그 변동성 장세, 혼동성 장세를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피터슨 그 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저도 매년 이 세미나의 내용을 잭슨 홀 미팅 전에 이게 열리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이 또 한국경제TV의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부터 IMF 그 경제 전망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경기도나 우려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쪽보다도 IMF에서 어떻게 보느냐, 회원국 수가 가장 많은 IMF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이 경기도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인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MF의 그 세경제 수정 전망, 물론 이제 오늘은 총재께서 27일 정식 보고서 발표 전에 전체적으로 개요를 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경제의 실질적으로 전망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4월에 그 세경제 성장률에 이렇게 6%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델타 변이의 영향을 지켜보자. 이게 앞서 얘기하신 분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적다 그러는데 뉘앙스 보면 델타 변이의 영향을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네. 4월 수정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27일 날 공식적으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는 데이터가 아무리 빨라도 6월 말까지 데이터 잡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성장률은 분기별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전망치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경기도나 우려가 제기된 게 이달 들어부터 본격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우려는 지금의 그 IMF의 모델 돌릴 때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망치를 내올 때는 우리가 과거 한국은행이라든가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 사실 훌륭하신 이한구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데이터를 우리들이 이렇게 분석하면 모델 분석해서 분석하면 항상 이렇게 연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정성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정성적으로. 그래서 이달 이후에 델타 변이의 영향은 사실 모델에서 추정된 내용이 된 게 아니고 정성평가에서 IMF의 총재 게르고바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성평가가 중요한 대목이었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의 영향을 지켜보자. 델타 우려가 변이의 영향의 우려가 이렇게 완화됐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영향을 지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일단은 경기도나 우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완화되면서 그렇지만 상향 조정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작년 12월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씩 계속해서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4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의 그 상승폭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주목하실 내용이 IMF의 회원국 성장률은 백신 보급에 따라서 다르다. 요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인슈레이션 절연이지 않습니까? 얼마큼 빨리 붙이느냐 성장률 결정한다. 그러면 빨리 붙이느냐 할 때는 백신 보급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좀 백신 보급을 좀 빨리 확보해서 지금 백신 보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약이라든가 뭔가에서 국민이 가뜩이나 혼탁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4% 이게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확정적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IMF 총재도 회원국의 성장률 관련해서 굉장히 그렇지만은 백신 보급 속도가 굉장히 느린 신흥국은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쪽도 같이 말씀드린 것도 아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오르그 바하가 델타 변이의 영향을 줄인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는 델타 변이의 우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전에 6월 말까지의 경제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은 이렇게 IMF 전망치에서 정성적 평가에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동향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어제 그 삼성전자 주가가 기술적 지표상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78,400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마감을은 좀 올려놔서 78,500원을 했습니다는 저게 78,400원을 붕괴하느냐 이 여부가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는데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시는 분이 이 방송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본다 해서 이전에 그 증권회사에 있었고 지금은 장외시장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시는 김 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한번 빼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보면 78,400원을 이렇게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폭락이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동학개미 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오늘 좀 이렇게 미국의 지수가 좀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78,400원 정도는 떨어지지 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동안 12만 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큰 뉴스 중에 좀 희망 섞인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의 사면 얘기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형기를 60% 맞추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월가에서 카오스라는 단어가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카오스 혼란일 때는 최고 이렇게 책임자가 오너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문 경영인은 카오스일 때는 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오스일 때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는 오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은 자기의 있을 기간에 실적만 돼서 사고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심리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같은 카오스적인 환경에서 보면 좀 가석방 대상이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도의적 책임까지 이렇게 사면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보면 반도체 굵기 경쟁이 하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굵기, 그렇죠. 한국에서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 그걸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굵기 이모양새 저모양새 하는 상태에서 한국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한국 경제 지탱한전 측면 그게 현실입니다. 고쳐야 된다. 나중 문제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카오스에 맞춰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 삼성전자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또 우리 동학개미분들의 재산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재보지 마시고 가석방 말고 그냥 화끈하게 사면 좀 해주셨으면 이와 같은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서 동학개미 분들의 그 재산이 지금 96,000원대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일부 그래서 사람들이 10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얘기해서 거기 그런 때 많은데요.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을 좀 커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78,400원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좀 화끈하게 도의적 책임을 면하려는 건 아닙니다. 화끈하게 가석방보다는 좀 사면 좀 해주셔서 이런 반도체 굵기 카오스 속에 우리 경제가 좀 안정적 성장, 그것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보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진단 먼저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달 말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부도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난주 말부터 아마 이미 시청자분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워낙 일정이 좀 원래 월요일 날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때도 이제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좀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앞두고 이렇게 성격은 다르지만 부도설이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울 때 이 부도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 상황이 혼탁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더 증폭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도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한국경제TV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왜 7월 말에 미국에서 부도설이 나올까 하는 측면은 잘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부채 상한제 관련해서 국가채무 부도설이 앨런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부채 부도설, 연방부채 부도설, 한도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거론되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외채 만기가 원래 7월 달에 이렇게 실제로 그 계산해 보니까 7월 달에 이게 집중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7월 말에 외채가 만기가 들어오는데 리스케일링 잘못해서 사실상 미스매치에 의해서 테크니컬 부도설 여기 나도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의 상승하는 모습과 함께 결부해서 이게 우리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의 그 연방부채 한도설은 왜 7월 말을 앞두고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후유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 세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항상 연방부채 상한제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답게 또 이렇게 사실 그 의회에서 상원을 지배하는 관계로 인해서 연방부채 한도를 적용을 2년간 유예해서 2019년 8월이니까 지금 2021년 7월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두 가지죠. 하나는 유예를 연장시키든가, 그죠? 유예를 연장시키든가, 아니면 연방부채 상한제 한도를 올리든가 이것이 없으면 앨런 의장 입으로 공식적으로 8월 달에 부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현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증세를 통해서 현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쓰면 8월 달에 부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2011년에 그 증시의 악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을 때는 사실 2011년 악몽에 항상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강목강 큰 포를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2011년 악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연방부채 상한이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크게 폭락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다, 세계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인구의 그 절벽,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드래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많이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유동성도 테이퍼링이 되면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소위 리퀴드 프레그라는 이런 거 다 드래그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 드래그라는 단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 2011년 이때입니다. 네. 그때 상황을 좀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이때 연방부채 한도가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위 극복에서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연방부채 한도가 꽉 잡지 않습니까? 꽉. 그럼 요게 한도가 상한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딱 차면 그대로 절벽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스칼 드래그다 해서 경제 용어상어로는 드래그라는 말은 원래 그 원자재 관련해서 매장량을 다 캐면 거기서부터 원유 공급이 안 된다 하는 이 피크 세어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원자재의 정점 이론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점까지 매장량을 다 캐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공급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대로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쪽으로 지금 드래그라는 단어를 많이 쓰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부채 한도가 꽉 차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부터 먼저 전가시키지 않고요. 공무원부터 희생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입니다. 왜냐? 대통령과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채 같은 걸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를 보면 국민의 증세를 통해서 바로 하는데요. 국민을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문제에서 이렇게 백신이라든가 뭔가 잘 안 된다. 국민에서 보면 4단계 올려라. 국민의 희생 강조. 이런 쪽으로 하죠. 근데 연방부채 한도가 이렇게 도달하면 우리가 뭐냐 제대로 잘못 관리했습니다 하면 우리부터 희생하겠습니다. 누가? 공무원들. 그래서 일반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셧다운 들어갑니다. 연방 셧다운. 그래서 기관을 줄여버립니다. 공무원들 나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부채를 잘못 관리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안 되죠. 적자국채 발행 중지가 되는 겁니다. 변화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래그가 되는 거죠. 들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도가 연방부채 부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양대 기관이 하나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을 하는 S&P 미국의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2차 세계대전 유지했던 트리플 A 등급 최상위 등급을 이때 한 단계 떨어뜨렸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최상위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아주 사건이 큰 겁니다. 이게 2011년 악몽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최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도 경기 둔화되죠. 그때도 리먼 사태, 서프라임 사태,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에서 좀 그 위에 연방정부가 화끈하게 불안 정책을 취해서 증시라든가 살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셧다운 되니까 경기 재둔화 우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보면 위기에서 보면 3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008년 대비하면 3년 차죠. 3년 차죠. 그런 과정에서 2011년 3년 차에 증시가 폭락하다 보니까 주가에서 이렇게 그동안 정형적 사실로 돼 있던 10년 주기설, 3년 주기설에 3년 주기설 증폭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 상황이 2011년 상황이 왜 악몽이 되느냐 하면 지금 뭐냐 경기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가 델타 변이기 때문에 경기가 2분기의 정점률을 토대로 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되죠. 경기 둔화가 우려되죠. 그런 상태에서 증시적 측면에서 그럼 다음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을 자 최근에 보면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됩니다는 사실 그때와 직접적으로 빌려낼 수 없습니다는 기업들의 실적 받쳐주지 못한다. 주가가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최근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7월 달까지 연방부채 한도가 상한이 좀 확대되거나 아니면 유예가 2년 정도 지금까지 왔는데 연장되지 않으면 재무장관 이게 재정적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가 디폴트된다. 디폴트되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2011년과 경제적 측면과 증시적 측면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때 악몽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악몽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이달 말에 돌아오는 외채를 갚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2011년에도 그때 당시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그때 당시에 공화당 후보가 사실 그 미트 롬니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때 결국은 어려울 때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는 어려울 때 서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는 서로 상대방 비교합니다는 결국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느냐. 연방부채 한도에서도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는 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게 디폴트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서로 어려울 때 대타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이렇게 민주당 정권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국 그때 상황을 극복해서 그 위에 미국 경기라든가 증시가 안정을 찾았던 배경인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앨런 의장이 부도서를 나서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 유예를 좀 연장시켜달라. 지금은 부채 상한을 확대시키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유예를 좀 연장시켜달라 하는 이런 공화당의 압력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화당도 어차피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앨런 의장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대타협을 유도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는 기한이 넘길 가능성은 적습니다는 이번에도 기한이 넘기면 결과적으로 보면 부도설 직전에 그러니까 연방에 갖고 있는 그 현금을 다 쓰기 전에 서기 전에 지금 대타협되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시청자분이 이렇게 그 몇 분이 지적한 좀 이것을 좀 방송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좀 다소 지연돼서 대단히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 지금 최근에 좀 어렵죠.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정도로 어제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거 스태그플레이션,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국 경제도 2분기가 정점을 돼서 주요 예측 기간은 3분기 정도에 되는데요. 우리는 백신 보급,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오늘 지적한 것처럼 백신 보급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공급도 얼만큼 충분히 확보되느냐 말은 나오지 실제 국민에 접종하는 거 보면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더더구나 대선 후보들은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가 해서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지만 사실 서로가 이렇게 적어오겠다 하는 입장에서 한국 경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걸 좀 극복하자 해서 국민의 대통합, 미국처럼 대통합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는 국면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근에 농산물 가격 많이 올라갑니다. 열무 해가지고 3,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 6,000원짜리 갑니다. 굉장히 그거든요. 폭염이 되니까 4월달, 5월달 이른 장마가 됐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4월달, 5월달 이른 장마가 돼가지고요. 이 열무들이 웃자랐습니다. 물론 이제 열무들은 3주 경과가 되지만 뒤늦게 보는 열무들이 웃자랐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35도 내리쬐니까 열무가 녹아떨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는 녹아떨어집니다. 식물이 녹아떨어집니다. 4월달, 5월달 좀 가뭄이 있으면서 튼튼하게 뿌리가 자라야지 이와 같은 사태에 극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들을 너무 이렇게 해서 돈이 많으시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크고 대학원까지 과외를 붙이면 나중에 사회 나와선 자생력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이런 측면에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녹아떨어지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수입해서 돼야 될 것도 차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코스트 프리시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기가 둔화된다.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중앙일보라든가 물론 우리 방송에서는 일찌감치 지적했습니다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상황에서 이달 말 이렇게 외채가 도는 것. 우리는 국가부도가 아니라 외채입니다. 다른 나라에 친 외채입니다. 외채가 상환이 이렇게 불능될 것이다 하는 부도설이 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신흥국이 지금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K자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6% 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질적으로 악화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좋지만 미국 경제 7% 가지만 신흥국들은 아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흥국 부도설 속에 한국은 포트폴리오 측면에 지금은 신흥국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것을 이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의 포트폴리오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의외로 파장이 돼서 자 최근에 그 테크래시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안 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독점과 관련된 규제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이 우려가 겹쳐서 그동안 대형주들이 안 올라갔습니다. 12만 전 얘기했던 이러한 삼성전자가 지금 78,500원, 8만 원 더 깨지고 78,500원까지 떠서 어제 78,400원 떨어지냐 공포 심리가 조성됐고 나중에 돌려놓기로 했습니다는 이런 심리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부도설이 한국 증시의 시청자 여러분의 문의가 될 만큼 굉장히 이 실체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도설 소문에 대한 파장이 의외로 큰 것이 환율 움직임이랑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좀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이탈되고 외국 자본이 이탈되니까 부도설 이후에 이렇게 이런 속에 사실 달러 수요가 좀 증대해서 달러 예금 잔고가 이렇게 증가되는데요. 뭐든지 항상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이 1,150원대 하니까 굉장히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 자본 이탈과 함께 이 부도선과 맞물려서 굉장히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고질적으로 주가를 비관론 얘기했던 분이 이걸 디펜스 차원에서 자기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그 방송을 좀 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한국경제TV에서는 그분을 모시지 않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 1154원 아닙니까? 어제 1150원. 네.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예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앵커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반기에 전망할 때도 이게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 뭐든지 금융사 회장들이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해서 달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달러 사지 마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지 마시오. 네. 이렇게 했죠. 달러 인덱스가 작년 3월에 103에서 올해 1월 6일 89로 달러 약세됐죠. 전체적인 통화청 예측에서 물론 6개 통화입니다는 같은 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1,300 올라간 게 아니라 거꾸로 200원 폭락했습니다. 1,285원에서 올해 그 1월 6일인가요? 7일날 1,08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 회장을 믿고 기축통화 산 사람이 가장의 최대 피해가 됐습니다. 최대 피해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자릿대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마스 요인에서 달러 약세 요인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그러지는 것이 눌림 현상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 상으로는 89에서 지금 92레벨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지금 1,150원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상했던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도설과 맞춰서 외국 자본은 국내에서 팔지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를 가지 하다 보니까 이 부도설을 증폭시켜서 이게 비관론을 좀 더 확산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1,150원대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올해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뭐 시청자 여러분 자주 들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하나도 옛날에 그 방송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했습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는 예측이 이렇게 될 때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반복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예측이 이렇게 비교적 흐름이 되면 똑같은 내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다시 반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경제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느닷없이 불거진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만기 배치를 갚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시청자분의 문의가 이렇게 네.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부도서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방송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해 오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도설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부도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또 이쪽 분야는 내가 한 30년 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에 나돌고 있는 부도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오늘 경제 이론을 잠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외환위기입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 1996년에 이 부도를 보통 이제 절대부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외환 크라이시스로 발생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1996년 7년에 걸렸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테크니컬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부채를 잘못 관리해서 눈 뜨고 부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들도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죠. 시청자 여러분. 흑자도산에서 기업은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오는 관리자가 잘못해서 그때마다가 들어오는 이러한 부채 상황을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부도가 될 가능성은 없죠. 1996년, 97년 것처럼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태로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지금은 IT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는 무슨 오음순 교수님이 외채가 우리 외환 보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상 정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지난번에 그 대선 전에 이렇게 국민의힘이죠. 거기서 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분은 거기서 좀 중요한 정책에 위반 정도 됐는데요. 사실 저는 진보라든가 보수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홍남기 잘하면 잘했다, 못했다 아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가치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이렇게 대선 공약 차원에서 우리가 외채가 비해서 절대적으로 외환이 부족하다는 쪽에 그 무슨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한 나라의 그 비상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경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외환 보유가 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선 정까지 합보하면 5,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 직접 그 일선 자금입니다. 한 이게 4,200, 4,300. 그리고 치앙마이 이셔티브에서 멀티플 스와베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IMF의 골드 트랜지스 갖고 있는 것,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쌍장한 갖고 있는 통화 스왑 같은 거 이런 걸 합칠 이선 자금까지 포함 5,500. 그럼 우리나라의 절대 부도가 외환 1997년, 97년처럼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사실 최강의 적정 외환 캡틴 방식으로 따지면은 대체로 우리 적정 수준은 3,800억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가 풍족해서 사실 절대 외환 부도는 가능성이 제로다. 근데 이제 왜 지금 부도설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테크니컬 디폴트입니다. 우리가 금융위기에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디폴트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흑자도산입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르헨티나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잼비아라든가 이런 쪽에 발생했던 부도는 테크니컬 디폴트입니다. 요건 뭐냐? 부채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외화가 확보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는 테크니컬 디폴트가 문제가 된다. 2014년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최근에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잼비아도 그랬고 엘살바도르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디폴트 문제다. 근데 한국은 외화 확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비교적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 컨트롤 타워에서 얘기합니다는 외화 관리 쪽 해외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보다는 그 밑에 있으신 국제금융과 관련된 국제금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전문가들이고 소신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스케줄링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비관론일 때 비관론을 더 증폭시키는 7월 말 외채 상한 리스케징 잘못해서 부도서는 사실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관심이 됐던 세미나가 있었죠. 바로 비월드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만큼 이 가상화폐 관련된 주제를 가졌던 비월드 세미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이 세미나도 네. 명칭이 The B Word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파월의장이 가상화폐 필요 없다 얘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투기 대상 아니냐. 예. 그럼 이게 올바로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했던 이게 온라인 세미나거든요. 우리 한국경제TV가 미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슨 뭐 장비 들고 미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바로 생방송으로 바로 연결이 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으로 갑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세계가 증강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샘타임을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큰정 PD가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샘타임을 봅니다. 근데 이 세미나가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올바로 보자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보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풍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도 50만 달러.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일론 머스크가 치욕의 날이었다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일단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치욕을 했던 일론 머스크, 캐시우도 이런 사람들한테 배드 시그널, 배드 콜, 배드 시그널 박쥐 신호라 그러죠. 근데 원래 배트맨에서 위기가 어려울 때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 앵커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이 없으세요. 어려움이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누가 옵니까? 배트맨이 오지 않습니까? 배트맨이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외로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3만 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사실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캐시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 등장하고 캐시오도 그렇죠. 저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배트 시그널 이게 이제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트 시그널, 배트 콜 이런 얘기가 오히려 비트코인을 올바르게 평가하자는 주제보다도 더 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머스크와 캐시우드가 가상화폐 시장의 일종의 배트맨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시장의 요청대로 정말 구제에 나설 수 있을지
향후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는 워낙 떨어졌으니까 네. 체리 피킹, 저가 매수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요게 이제 세미나가 이렇게 딱 어려울 때 이렇게 딱 하다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등장하다 보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서 어제 29,800달러 뭐 이렇게 됐던 상황이 오늘 32,000달러, 지금은 아마 31,000달러 정도로 해서 제가 보기일 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31,000달러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단 가격은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요. 참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고 일론 머스크 훌륭한 사람이다 얘기하면 항상 방송이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서 자사 제품의 결제 통화를 사용하겠다. 본인이 먼저 비트코인 해놓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쭉 올려서 1사분기에 실적 3천억 이상의 실적이 1,100억 이상이 비트코인 판매를 그렇습니다. 딱 실적 잡아놓고 비트코인 이제 뭐 이렇게 환경고의 문제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사놨습니다는 사실 도지코인이 우리가 2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되다 보니까 다시 테슬라의 자사 제품에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를 사용하겠다.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주주들은 뭡니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단독 회사입니까? 주식회사 아닙니까? 굉장히 자사 제품의 가장 중요한 결제산을 뭐 자기 춤추도 결제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게 1년 단위입니까? 경영계획에서. 여기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캐시오라든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신뢰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쭉 해서 $10,000 이상씩 올라갔습니다는 이번에는 뭐냐? 29,000에서 1,000달러, 2,000달러뿐이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코인 개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격이 안정세를 조금 회복된다는 측면에서 안정을 거지만 자, 앞으로 이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 미국의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회의에서 어차피 앨런 의장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면 오늘 주제였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르게 판단해 보자 하는 이러한 관점도 정리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달 말로 예측이 되고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보도설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더 비워드라는 세미나에 대해서 세세한 분석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